안녕하십니까. 넥스트 시티 포럼 대표 김동근입니다. 이번 주제는 걷고 싶은 도시입니다. 가을입니다. 걷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아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 도시 대부분은 걷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어르신분들에게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 사람보다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여유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현실이자 그동안 놓쳐왔던 소중한 것을 되찾는 과정이자 희망입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삶의 질, 자동차가 아닌 도시의 주인인 사람의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제 걷고 싶은 도시를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먼저 저의 오른편에 계신 이재선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재선 교수님은 연세대학 교수님이시며 현재 도시설계학회 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제 왼편에는 우리 강민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강 대표님께서는 모아 스토리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특히 장애인 통행에 관련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주제 발표 그리고 또 저의 발표를 통해서 걷고 도시, 싶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가 우리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등식화될 것이라고 하는 거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걷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동차에 대한 선택보다 걷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 그런 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의 이상처럼 현실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갈등 없이 이러한 정책들이 쉽게 정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의견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선 교수님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글쎄, 걷고 싶은 도시가 이제 살고 싶은 도시하고 이제 등치가 되는 그런 도시가 우리가 아마 지향하는 도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 진화하거나 도시가 발전하거나 할 경우에 그 기반이 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도시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들도 있어요. 특히 도시 공간이 자동차가 출현하기 전에는 대부분 보행, 말, 마차 이러한 그 수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자극한 거죠. 뭐냐면 먼 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면 편리해요. 소음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목적하는 데까지 가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 편리성, 시간의 단축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거를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 같아서도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것에서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자동차 중심의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뚱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운동을 되게 많이 하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셀러브리티들 보면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 너무 비싼데 운동을 못 하니까 살이 찌는,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축되는 부분들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타이어에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배기가스에 있는 환경,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문제점도 있구나. 그러면 대책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대체 수단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안을 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갖게 해주는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의식, 시민의 의식, 그런 것들이 동반돼야지만 아마 그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노력이 없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걷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식 전환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결국 자동차 중심 도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자동차는 편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자동차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만을 너무 초점을 맞춰서 도시를 설계하고 그리고 교육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강 대표님도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의견 좀 한번 네, 줘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사실은 그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이동하는 건 굉장히 편리한 거긴 하지만 이동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도시 자체가 좀 디자인이 되면 사실은 길에서 혹은 길 좌우에 있는 어떤 그게 건축물이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예쁜 점포 하나에서도 사실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A에서 B로 그냥 쭉 가버리면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B 지점으로 가서 내가 뭔가 여유를 거기 가서 찾는다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즘의 어떤 세대와는 좀 맞지 않는 좀 이렇게 구세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을 걷다가 그냥 보이는 벤치에서 잠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또 길을 걷다가 이렇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도시의 길이 되어야 누구에게나 사실은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걷는 중에 상당한 시간들은 위험한 것에서 이렇게 좀 보호하는데 거의 써요.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온다거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온다거나 횡단보도를 만약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건너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은 걷기 편하고 좋은 걸 떠나서 스트레스 받는 도시의 길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좋게 조성된 길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관광지 가는 것처럼 일단 이동하고 거기서 그 길만 즐기다가 다시 또 집으로 오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도시 디자인이 모두가 사실 또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렇게 일부러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삶의 질이 굉장히 또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 도시 디자인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만 걷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강 대표님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걷기 좋은 도시로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면 분명 많은 시민들께서 도시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걷기 좋은 도시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걷기 좋은 도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분명 긍정적인 기여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고민점은 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걷기 좋은 도시, 다시 말해서 자동차 운행은 좀 불편하고 속도를 최대한 저하시키더라도 통상 걷기 편하게 만드는 도로가 교통의 중심으로 되었을 때 과연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한테 한 번 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이제 그 어떤 지역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장사가 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가 많은 곳이 장사가 잘 될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장사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곳이거든요.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소비의 주체인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계층에 맞는 소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말고 일반 사람들을 위한 소비를 유도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나 보행을 통해서 모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자꾸만 보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차량들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로를 조성해 왔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뿐이고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로 가는 거죠. 좋은 음식점, 좋은 백화점으로 가서 거기를 소비할 뿐이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도로에서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방지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보행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도시들이 어떤 그 소매업이나 판매나 뭐 예를 들면 뭐 땅값이나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사실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도 그러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세로 대중교통 사업을 하면서도 처음엔 되게 많이 반대하고 장사도 안 된다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계신 분들이 더 장사가 잘 돼서 확장을 하자. 금요일 날이 아니고 뭐 한 3일 정도씩 하자. 이런 욕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틀림없고 그럼 사람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보행이나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 대표님 생각도 저는 같으십니까? 뭐 물론 동의합니다. 물론 동의하고요.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동을 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길들을 이용해야 된다. 예, 그 길이 사실은 굳이 어딘가를 찾아가서 그 길을 찾아가지 않아도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주변에 이런 어떤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가 좀 편안해야 돼요. 거기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기 가는데 위험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유아와 동반한 가족들은 한두 번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려운 경험을 당하면 아예 발길을 끊게 돼요. 그 경험이 사실은 거의 평생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주변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주변에 커뮤니티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가면 안 된다. 대신에 내가 갔는데 너무 좋은 곳이었다. 그럼 또 반대로 여기 너무 좋더라. 길도 좋고 가기도 좋았고 이용하기도 너무 좋았다. 결국 그게 이제 홍보고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행 약자들은 매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들입니다. 그것들을 사실은 인지를 못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휠체어를 탔다. 그러면 혼자 가지 않거든요. 항상 가족들을 동반하거나 친구들을 동반해요. 그러면 2명, 3명, 4명까지 이제 매출을 일으키죠. 똑같은 음식을 시켜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넓게 차지하는 자리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넓게 차지하는데 제대로 먹고 가야겠다. 그리고 갔다 오면 페이스북이나 어디든 막 공유를 해요. 여기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한 가지 관광하고 계신 것들이 이분들은 우리한테 와서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아름아름 많은 분들이 이미 그곳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는 오히려 뭐 2~3배 더 있을 정도로 또 그런 것들이 이미 또 검증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행 약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꼭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우리 용어 중에 슬세거리 있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이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경제적인 활동이 집적화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얘기해 줄 수 있는 단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귀에 쏙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행 약자와 함께 동행해서 거리를 걷게 되면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그럼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 저도 다시 한번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는 도시
결국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교수님이 발표하는 것 중에서 아주 흥미롭게 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사례인데, 맨하탄의 사례인데, 도로를 막고 거기에 이제 탁자를 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팔게 되고 거기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 경우에 이렇게 시도를 한다면 저는 아주 반발도 만만치 않고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 따라가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뉴욕도 뭐 반발이 있고 뭐 반대가 있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걸 어떻게 설득시켜 갔을까 궁금해서요. 네, 글쎄요.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뉴욕이라고 우리보다 뭐 소득도 높고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뭐 그렇게 쉽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은 그 노란 캡, 옐로우 캡이라고 그러죠. 그게 가득 차 있는 게 뉴욕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12월 30일 날 모이는 곳이 어디죠?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예요. 타임스퀘어가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타임스퀘어 때 12월 30일 날 카운트할 때 차 막으면서 사람들이 다 몰려 있죠, 전 세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걸 자꾸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대중교통 서브웨이가 잘 되어 있어요. 캡도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차를 갖고 오면 엄청 불편해요. 왜? 주차할 데도 없어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러려니 그냥 대중교통, 그다음에 걷던지 자전거로 오는 게 나한테 훨씬 더 편해요. 그런 생각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30년 정도 되어 있죠. 이게 자가용보다는 이런 보행이나 이런 대체 교통수단이 우리한테 득이 된다는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맨하탄도 마찬가지로 물론 코비드-19에 어려웠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막고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상인분들이 갖고 계신 거죠. 지금 당장 국내에 계신 상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결사 반대, 머리도 두르고 반대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의 생각들이 바뀐 사례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대구 동성로예요. 대구 동성로가 처음으로 그 차량들을 막았을 때 그 인식이 바뀌는데 10년 걸렸어요. 지금은 그 매점 거기 동성로에 있는 주인들이 보행 중심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자기 매장 앞에 주차장이 없는 것을 찬성을 해요. 즉 이런 인식의 변화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뉴욕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사업들을 뉴욕시에서 시행했었을 때 그렇게 커다란 문제 없이 저런 그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사례가 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의 경우에도 행복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초 자동차 도로였는데 그 자동차 도로를 없애고 보행로로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특히 상인들이 자동차가 다니던 것들을 막아버리면 이거 사건 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행 전용 도로로 보행로로 만들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리게 되고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사례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구적으로 차가 다니지 않고 보행로로 만들었는데 지금 뉴욕 사례를 보게 되면 평소에 자동차가 다니던 것을 일시적으로 그 자동차 차로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일들을 하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을 전환시킨다면 상당 부분 걷기 좋은 도시가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강 대표님이 발표하시는 사례 중에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보행 약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행 약자를 이해하고 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실제로 그 보행 약자가 어떤가를 하는 것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 구성원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법으로
커뮤니티 맵이라고 하고 혹은 리빙 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네. 제일 고민 많이 하고 하신 분이 우리 강 대표님 아닌가 싶어서 네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참여를 어떻게 확산시킬 건가 하는 커뮤니티 맵, 리빙 맵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매핑은 참여하는 구성원 중심에 좀 가깝고요. 그러니까 리빙랩 같은 경우는 좀 프로젝트성으로 뭔가를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요즘은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SNS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이제 편한 상황들 아니면 좀 살기 좋은 상황들로 만들어 나가는데 유독 사실은 이런 약자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거기에 원인이 그 약자에 대한 경험치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도 뭐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교육도 조금씩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이제 저는 30대 중반까지도 장애인과 함께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들의 삶을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환경에 살아가야 좋은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조차 이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커뮤니티 매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민원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깨져 있다면 그 깨진 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턱이 너무 높아서 내가 가기도 힘들 정도라면 이걸 좀 바꿔달라고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 제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미스터 민원 제기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이 너무 좋아진 게 민원 제기를 하면 예전에는 민원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하루 이틀 내로 답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된다. 고치면 바로 고쳐지고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민원이라면 충분히 그게 이제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보행 약자 측면에서만 제기되는 민원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실 정책적으로 그게 준비가 되고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행 약자에 대한 경험을 비장애인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보행 약자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살기가 편한 세상이 분명히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막 초기 형태라 이제 뭐 지자체마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조금씩 이제 선진국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서 뭐 적어도 의정부 내에서라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커뮤니티 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 토론에서 몇 달 전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할 때 이만수 교수를 통해서 네네. 좀 설명을 자세히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커뮤니티 맵이라고 하는 것은 걷거집은 도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중심은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다라고 하는 것을 묶을 수 있는 중요한 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커뮤니티 맵을 그 도시 행정을 하고 도시를 기획을 하고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주제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 지속성의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하나의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끌어갈 수 있는 힘으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저 더 많이 배우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